을들의 당나귀 귀 15번째 이야기 호외편입니다. 가을 개편을 마친 을들의 당나귀 귀입니다. 새롭게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입니다. 참 활동하면서 매주 방송 진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모두가 그렇듯이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전 일이 줄지를 않더라고요. 이전에 사회를 보셨던 매주님께서는 너무나 행복하게 활짝 웃으시면서 잘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칭찬은 아낌없이 선풀 달아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전혀 박수 칠 얘기가 아니죠. 아이고, 이게 호외편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지난 9월 13일에 이제 우리가 노사정 야합으로 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바로 뒤이어가지고 9월 16일 날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에서 소위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이라는 걸 발의를 했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공감이 어떤 데인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익소송, 인권소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하는데 수임료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참 신기해요. 기부로 그게 운영이 된다는 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고요. 그래서 네. 적자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부로 운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 전국 여성 노동조합 나지연 위원장님. 예,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조합, 전국 여성 노동조합 나지연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먼 길 오셨는데요. 사실 멀지는 않죠. 저는 사실 가깝습니다. 네. 저희가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멀진 않은데 오늘 윤정 변호사님은 좀 먼 길 오셨죠? 예, 직전에 세월호에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순직을 촉구하는 대책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책위 회의하고 지금 부랴부랴 왔습니다. 윤정 변호사님은 보시면은 변호사님 같지가 않고 무슨 인권단체 활동가 같아요. 예. 저도 제 정체가 무엇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가 이게 사실은 법하고 제도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노동 관련법인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모르죠. 예, 어디서도 이제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그래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어디서 배워본 적 있으세요? 저야 일하면서 배웠고. 일하면서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위원장님은? 노동조합을 하려다 보니 스스로 공부해서 음. 사실은 배웠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교과에 노동법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법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노동법을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을 해놓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쯤 되면은 이제 모의 노사 교섭까지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변호사님들도 노동법을 잘 모르시죠, 사실. 잘 모르죠. 노동법이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노동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의 자유를 원칙을 하는 민법과는 다른 개념인 건데, 민법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그냥 마치 그냥 똑같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 문제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인드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시험 중에서 노동법이 선택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노동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천대받는 것 같은데 그 천대에 이제
최극단의 결과가 지난 13일 이어서 16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걸 노동개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죠. 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근데 아이고 참. 누구의 입장에서의 노동 개혁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새누리당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예. 그러게요. 예. 개악이고. 근데 참 보면은 새누리당이 장명을 잘해요. 아, 네, 네. 예. 아유, 이거는 장명법을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하면은 실제 진짜 막 뭔가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같고, 드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야비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굉장히 괘씸합니다. 요즘에 이제 광고가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청년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TV 광고가 아주 대대적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와, 저거는 허위 과장 광고인데 저거 어디서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여성 한 명은 저는 뭐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하고 이제 남성 양복 입은 사람은 네, 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 되게 성차별적인 광고인데다가 맞아요. 그 어디에도 청년이 일자리라고 한 부분 중에 실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준다는 내용이 아무 곳에도 네, 없더라고요. 네. 노사정 합의에도 어디에도 없는데 광고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자꾸 눈높이를 낮춰라 막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그런 것도 정책의 하나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장래 희망 이런 거를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정말 너무 당연하고 소박한 소망이 그냥 희망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외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라고 했더니 애들이 쓰는 게 CEO, 그다음에 뭐 이게 보통 공무원이라고 쓰잖아요. 고위 공직자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꿈을. 예. 아, 참 근데 이게 좀 양극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것이 당연한 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99%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망이 박탈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노사정 합의라고 했는데 합의라는 의미 자체가 서로 이제 다 동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긴 건데 합의를 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합의를 할 사람들이 합의를 했던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노사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노동조합이에요.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어요. 저희 비정규직이 주로 조합원이 많고 여성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고 그야말로 무슨 야합, 밀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직에게도 물어보지 않았고 여성 노동자에게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보호해 준다라는 미명하에 이런 법을 합의했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 사실 이게 원래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 계속 합의했다가 결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때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계속 정부에서 뭐 가이드라인이니 뭐 지침이니 뭐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는 걸 하고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뭐 노사정위원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말을 번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거가 어떤 합의인지는 사실 불보듯 뻔한 거죠. 정말 노동자들 없이 그냥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합의해 준 적도 없고 동의해 준 적조차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겉으로는 마치 노동자들이 동의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결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노사정 합의문이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합의를 한 건지 일단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 변호사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청년 예. 일자리라던가 원하청 상생이라던가 뭐 이중구조 개선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서 굉장히 양은 많지만 실제로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크게 뭐 3가지 정도 될 수 있겠다. 물론 이게 평가가 들어간 거긴 하겠지만 뭐 해고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성과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능력이 부족하다, 뭐 실적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파견 근로 확대에 관한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확대가 또 하나의 방점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지금 2년 넘어서까지 일을 하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를 한 것으로 이제 강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뭐 4년으로 늘리는 뭐 35세 이상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 기간제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임금과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성과자 해고와 맥이 닿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 체계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한 시간, 그다음에 뭐 연차, 그다음에 뭐 연수, 근무 연수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사실상 이제 연공급제인 건데 앞으로는 이걸 임금 체계를 전면 바꾸겠다. 그게 이제 한축으로는 임금 피크제이기도 하지만 임금 피크제뿐만 아니라 뭐 직무 성과 급제라고 해서 성과에 따른 임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임금을 적게 주고 이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뭐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뭐 실력이 좋으면 임금도 많이 받고 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중심으로 뭐 노동자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결국 이제 노동자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끔 되는 그러한 노동 체계로 아예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뭐 근무 시간을 연장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 그다음에 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청년고용 대책이라던가 상생협력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자유로운 해고,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 그다음에 비정규직 확대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는데요. 이제 자유로운 해고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해고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성과자 해고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성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누가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렇죠.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 오히려 이제 CEO의 성과는 오히려 평가할 수 있어요. 뭐 매출이 올랐느냐, 그런 거를 차라리 이제 임원들은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보통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영업사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인사고과를 매기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예. 마음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원래도 해고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성과까지를 도입을 하면 분명히 휴가를 썼냐 안 썼냐, 뭐 이렇게 아파서 조퇴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이제 사실 여성들 같으면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남성들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성과라든가 고과 점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 휴가 한 번도 안 내고 열심히 일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평가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 저성과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해고되거나 이럴 때 뭐 계약 만료가 돼서 재계약 안 되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하는데 뭐 나는 일부러 휴가도 안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칭찬도 받았는데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안 됐다라든가 정규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떤 잣대로도 평가할 수가 없다. 현재 기업의 성과급은 대체로 그냥 다 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돈을 더 주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네. 그거를 해고의 이유가 된다는 건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지금까지도 기업에서 마음 먹으려면 언제든지 해고를 하기도 해오긴 했지만 그러한 경우에 어쨌든 부당해고 구제 절차라는 게 그러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다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면서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그 정당한 이유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노동자한테 중대한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성과자 해고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이런 부당해고 구제 절차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성과가 적으니까 뭐 자르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더라도 뭐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보면은 누가 1순위가 될 거냐. 사실은 여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임신, 출산, 뭐 육아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상 많은 여성들이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평등의 전화에 그런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오는데 사실 그거를 갖다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1순위 대상자가 누구냐. 회사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뭐 노동조합 하겠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회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1순위가 돼가지고 정말 회사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말 잘 듣고 아무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떨려 나가게 되는 거겠죠. 예. 네.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옆에 앉은 승객 한 명이 자기 친구하고 통화를 하나 봐요. 그때가 9월 말 정도였는데 한다는 얘기가 야, 내가 왜 개천절날 그 아저씨들하고 술 먹고 야구장 가고 산에 가고 그래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옆에 탄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나는 하기 싫다. 개천절날은 나의 날이다. 나는 그냥 휴일이다. 내 휴일을 보장해달라라고 하면은 저성과자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IMF 지나면서 사실 정리해고라는 거를 이제 당할 때도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남성을 해고한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성들이 그냥 쫙 해고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우리는 겪었어요. 한번 겪었고 여성 직종을 다 아웃소싱하는 것도 우리가 겪어냈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애매한 형태로 해고가 자유롭게 되면 실제로 그 피해를 여성들이 받을 거라는 거는 나는 이제 임신, 출산, 육아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이게 딱 여성이다라고 대놓고 하진 않겠죠. 지금 같은 그렇겠죠. 경우도 뭐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딱 대놓고 당신이 임신했기 때문에 뭐 출산했기 때문에 육아를 때문에 이런 걸 핑계로 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대놓고 여성이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면서 다른 이유를 댈 거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도 보면은 임신 출산 때문에 뭐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 이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도 주고 싶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출산휴가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여성을 부당 전직을 시켜버려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인데 부산에다 발령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저희 상담실에서 물어보면은 딴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전직을 보냈다. 전출을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이게 상시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요번 법이 이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정규직들이 반대하고 비정규직들은 마치 약간 보호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빗발치는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비정규직인데 2년 지나서 저희 이제 공공부문에 있는 뭐 학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이제 무기계약이 됐어요. 무기계약이 돼서 이제 고용 안정됐다고 막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학교는 뭐 1년이면 무기계약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이 되면 뭐 하겠냐. 나중에 뭐가 문제 생기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해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정규직도 위협이지만 왜 이렇게 애매한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무기계약의 비정규직들한테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정규직의 중간 관리자들이 그러게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제일 뭔가 그 혜택 받는 것 같은 정규직의 대기업의 사람을 치겠다라고 그런 의도를 했을지 모르나 사실 그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거는 정말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많거나 정규직이라 해도 그냥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애매한 정규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또 덧붙이자면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쉬운 해고가 도입되었을 때 인간관계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고되는 게 자기한테 잘못이 있어서 해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그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서 찾겠죠. 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일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여성이 잘못이 전혀 아닌데 마치 이제 자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육아 때문에 또는 뭐 출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전념하지 못했고 그래서 해고된다라고 스스로 포기할까봐 저는 굉장히 좀 그게 두렵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바뀌겠죠. 지금도 막 대놓고 뭐 여성에 대해서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서 뭐 일찍 퇴근한다라던가 일을 많이 안 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편견이 존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편견을 정당화시켜주는 거가 되겠죠. 그 여성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당연히 잘라도 돼. 동료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동료 간의 관계라는 것도 뭐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겠지만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혐오가 강해질 수 있는 그 혐오를 정당하게 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하는 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맞아. 체제 자체가 예. 통념 자체가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리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지겠죠. 아, 왜냐면은 당연하죠. 예.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그러니까. 해요? 야,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연장인데 이게 또 2년인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4년으로 늘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35세 이상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요렇게 약을 치고 있는데 그게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많지만 40대 이상은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35세 이후에는 4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은 전원이다. 그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골 때리는 걸 발견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은 그래도 4년이 지나면 뭐 정규직으로 간주하든 무기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이직 수당을 맞습니다. 주면 예. 그냥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기가 막혀서 도미폰 주고 나가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그 일반적인 해고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성들이 보면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 노동자가 전체 숫자가 1000만인데 그 중에 380만이 비정규직이고 여성 노동자가 800만인데 그 중에서 450만이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여성의 그 고용률 그래프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M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M 곡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중간에 툭 꺾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은 35에서 39세인데 요게 옛날에는 한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늦게 그렇죠. 하니까. 네, 결혼 늦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딱 꺾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양상이 딱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성 중에서 정규직이 더 많았는데 꺾이고 난 다음에는 비정규직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35세라는 게 뭐 자기들은 부인하겠지만 그 여성이 딱 아이를 낳고 복귀하는 그 나이예요. 그래서 새로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직장을
때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현재 그렇죠. 직장이. 그 비정규직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비정규직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랑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55세 넘으면은 파견으로 그쵸. 무제한 풀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아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기간제 2년을 연장하자는 건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네. 새누리당 측에서는 줄곧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걸 맞아요. 3년으로 연장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약간 용어만 바꿔서 이제 4년으로 연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자를 오랫동안 쓰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비정규직으로 오래 쓰고 싶은 욕구가 그렇죠. 굉장히 강한 건데 그 욕구를 딱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여겨지는 거니까요. 뭐 겉으로는 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치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겉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사 합의문을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요. 그런데 실제로 뭐 악마는 뭐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지만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들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아, 이 말에 이런 뜻이 품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기간제 이게 법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 합의문에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간에 이제 비정규직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렇죠. 걸 통해서 예. 사실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2년 이상 일을 하면은 사실 뭐 그중에 선별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은 업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일부를 선별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차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불공정한 갱신기대권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부당한 계약 해지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해 왔던 건데 앞으로는 그거를 선별해서 뽑을 수 있도록 아예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문이라던가 법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뭐 4년 일을 해도 2년에서 더 연장해서 4년 일을 해도 이직수당 주고서 끝내는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중에 일부만 선별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뭐 진짜 사실 암담하고 노동자들을 되게 띄엄띄엄 보고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잖아요.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진짜 조문을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거는 다 뭐 가급적, 그렇죠. 노력한다,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좀 찾아봤거든요. 설마 비정규직한테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뭐 어떻게든 뭐 떡고물이라고 하나 그런 거는 뭐가 그렇죠. 있나. 네. 그리고 막 찾아봤는데 뭐 한 몇 가지는 발견하긴 했어요.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저도 사소한 거 몇 개는 발견했는데 그것 외에 괜찮아 보이는 건 다 그냥 노력한다. 그다음에 어떤 재정은 노사가 분담한다. 아, 네. 뭐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가급적. 이 왜 가급적으로 왜 붙입니까? 그 법률에서는 그런 표현이 쓸 수가 없죠. 없죠. 네, 가급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법률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합의문이라서 이게 법률적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왜 가급적으로 붙였을까요? 꼭 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아닐까. 그리고 뭐 공공부문 용역 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장기화 한다 이러면 되지. 뭐 또 이거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검토를 한참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렇죠. 또 사실상 어렵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이게 말이 제가 안 나온다. 그것도 봤어요. 저희 그 조합원 중에 경기부조원들 있잖아요. 특수고용.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얘기만 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뭐 4대 보험을 확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할 것 같이. 저번 10월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회적 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적이 뭔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죠. 네, 그동안에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나온 걸 보면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또 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은
절대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그쵸. 개인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겠다. 근데 부당한 근로계약이라는 표현 절대 안 쓰거든요. 부당한 계약. 그래서 마치 정말 절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위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앞에다가 굳이 저소득 특수고용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지도 사실 저소득자 네. 또 가려내야겠다는 얘기인데. 응? 이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나누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이간질 시키고 노동자들 그렇죠.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분리와 이제 분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다 낱낱이 흩어놓고 난 네.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이게 도끼를 박아도 사람들이 착 흩어지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저임금도 뭐 지금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워낙 그 여론의 문매를 받고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를 업종별로 뭐 달리 정하겠다. 또 뭐 그렇죠. 이주민은 적게 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누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노리는 결과는 최저임금을 이런 식으로 막 다 쪼개기 시작하면은 내가 받는 최저임금이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뭉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을 다 이제 개별화 시켜놓고, 그러니까 절대 뭉칠 수 없게, 네, 네. 예. 뭐 저성과자 해고 같은 경우 이게 도입이 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고, 그러게요. 그리고 뭐 최저임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최저임금을 55세 이상은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고 네. 한참 하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야 이게 이렇게 투표에 지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게 어쨌든 법안을 3개나 냈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엄청난 반발을 국민들이 보여줘야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안 하게 되는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잘게 네, 네. 쪼개는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딱 4년간의 고용 안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건데 조합원들도 많이 분노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무기계약 해갖고 좋아해서 이제 딴 건 몰라도 임금은 아직 낮지만 고용 안정은 왜냐면 비정규직이 사실은 제일 우선 생각하는 건 고용 안정 또 임금 차별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언제든지 그러면은 누가 바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에 가까운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도 용역보다는 파견이 조금 낫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용역이든 파견이든 어쨌든 이 간접 고용을 더 확산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쥐어뜯기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그 간접 고용을 엄청나게 확산을 하겠다는 거고 파견이라고 하면은 그 사용사업주의 그 개입 범위가 사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무가 늘어나는 것처럼만 얘기하지만 개입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불법 파견에 걸릴까봐 네, 와서 네. 업무 지시나 감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덜 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뭐 막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근데 여기서 우리 네. 청취자들께서 이 파견하고 용역에 대해서 이제 잘 구분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약간 구분을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사실 이게 파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적인 용어인데 용역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용어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이게 뭔가 법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파견은 파견 업체가 그런 사용 사업주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용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파견 업체와 맺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는 사용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고 사업장은 이제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용역은 좀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이제 근로관계, 고용관계도 당연히 용역업체와 맺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업무를 맡긴 위탁업체가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용역업체가 지휘 감독도 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일을 하는 거고 다만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위탁업체라고 하는 데들이 다 지휘 감독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청소가 또 대표적인 용역에 그렇죠. 해당될 건데, 청소, 경비, 예. 뭐, 예. 그 청소 일하시는 분들, 뭐 경비 노동자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랑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지휘 감독도 그런 용역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일하는 공간 자체가 그런 위탁업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건물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건물주들의 그 입김이 통하고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애매모호하긴 해요. 용역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파견과 용역을 가장 크게 구분짓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견과 용역의 차이는 사용사업주가 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가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 파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고용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그러게요. 돼야 예, 되는데 예.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럴 의무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예. 회사를 계속 가면 그렇죠. 예. 되는데 그거는 파견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사업주가 계속 같은 사람이어도 이제 정규직의 고용 의무가 없고, 파견 같은 경우는 예. 사용사업주가 계속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화하는 조항이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초점은 음. 업종을 거의 다 열겠다는 게 사실은 네. 초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5세 이상은 뭐 고령자라고 예. 해가지고 다 파견을 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또 전문직이라고 그렇죠. 이름 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파견이 또 허용되도록. 근데 이제 말이 좋아 전문직이지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업종에서 사실상 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뿌리 산업 예. 선배님 네.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겠다. 뿌리 산업. 그게 참 이름이 특이해서 네. 아니 근데 왔었어요. 제가 늘 찾아보니까 뿌리 저는 나무 심는 산업이라고 건 줄 하는 알았어요, 게, 처음에. 그래. 그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조업 근간이더만요. 그쵸. 네. 그래서 뿌리더라고요. 금형 뭐 이런 거. 예, 네. 용접. 뭐. 제가 이제 워크넷을 이제 가끔 보면 음. 임금 얼마 이상 이런 거를 검색을 할 때가 있어요. 검색을 하면 이제 제조업 임금도 전체적으로 되게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임금이 좀 높게 나오는 게 그 지금 뿌리 산업이라고 네. 표현하는 중소기업이라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정규직으로 대부분 뽑거든요. 기술도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금형 이런 거는 기술이나 경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정규직으로 그나마 힘든 일이지만 임금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파견을 하고 간접 고용화 하겠다는 얘기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가게 자체가 흔들리는, 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뭔지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노동시장이 우리나라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한 극점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또 다른 극점에 고임금 노동자들 포진을 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임금 노동자군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거의 사실상 고임금 노동자군으로 가기라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근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가 형성이 돼 있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였다라고 좋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겉으로는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취지 자체도 좀 애매모호했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 영세 사업자의 노동자를 네.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나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는 유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나누는 건데, 정규직 노동자가 소위 말하는 그런 고임금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가 있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건 당연히 법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건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마치 고임금 노동자인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는 노동자인 것처럼 그런 식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을 굉장히 왜곡하는 방식이지 않았나 해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켜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잘 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았던 노동자들을 끌어내리고 더 힘들었던 노동자들은 더 아래로 쳐받고 그래서 그냥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랑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은 지금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하는 을들의 당나귀 귀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임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임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 덜 주겠다라는 게 사실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업무 능력 떨어지고 성과가 또 적다라는 그 또 일종의 말하는 실력주의, 성과주의가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직무성과급제 같은 경우도 성과를 또 쭉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가 적은 사람한테는 임금을 덜 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쪼개는 거죠. 노동자들을 쪼개고 그래서 서로 비교 못하게 하고 뭉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개개인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다 흐트러뜨려 놓는 그런 정책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능력과 뭐 이런 것들로 다 결과론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러게요. 그 법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은 점점 줄이고 이거를 이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부분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상임금 그렇죠.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통상임금의 범위도 지금 계속 줄이려고 맞아요. 이번에 법에 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또 살포시 살펴보면은 정말 디테일해요. 디테일이 정말 끝내주는데 잠깐 훑어주시죠. 일단 새누리당에서 5개, 뭐 6개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는 보험금 징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 5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하나하나 내용은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시를 했다라는 건데 그 범위를 좀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장하더라도 12시간까지 연장해서 총 주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 한 주에 8시간까지 연장해서 주 6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확대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6개월 일을 하면은 실업급여를 맞아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270일로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270일 일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하겠다라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별로 현실에서 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법, 파견법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간제 기간 연장, 그다음에 이직 수당을 빌미로 한 사실상 정규직 전환 배제, 그다음에 파견법 같은 경우에도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업종 허용, 그다음에 뭐 전문직,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그런 경우에 이제 파견 허용 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죠. 제가 이제 실업급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보니까 보고 이제 진짜 이게 웃겼어. 굉장히 좋게 만든 것 같이 처음에 그러게요.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만 돼 있냐면 더 오랫동안 그쵸. 실업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돼 예, 있는데 예. 거기 딱 숨어 있는 게 사실은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90%를 받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의 80%를 그러게요. 싹 내렸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아이고 몇 얘기했듯이 푼 낸다고 진짜 너무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6개월 일하면 되던 거를 음. 딱 270일이면 9개월이잖아요. 9개월 일하는 걸로 싹 바꿔놔서 보면 이렇게 정말 띄엄띄엄 근로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 실업급여조차 못 받고 그 기간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뭐 2년 그 기간제를 피하려고 3개월 뭐 이렇게 맞아요. 하고 몇 달 쉬고 뭐 이런 온갖 편법이 네.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 건설이든 어쨌든 간헐적으로 일하시는 아, 분들 네, 네, 보면 네. 6개월 채우기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6개월을 이렇게 계산해서 180일 네. 180일을 채우는 게 6개월이냐 180일이냐 뭐 이거 갖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그 270일로 하겠다는 거는 안 주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기간을 늘리니까 돈이 들 것 같으니까 거기 정말 정부는 싹 빼놓고 재원은 노사가 분담한다 이렇게 또 딱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는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나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90% 정도 보장되는 그것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더 낮춘다라는 표현이 딱 맞다 이런 생각이 실업급여 보면서 들었습니다. 또 추가하면은 이게 270일 다 채운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닌 게 네. 일단 주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라고 한다던가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또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던가 뭐 훈련 지시 거부하면은 또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마치 본인이 게을러서 그러니까요.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막 몰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이게 계속 불안정하게 비정규직이죠. 그쵸. 불안정하게 자기가 일을 할 그러고 수밖에 싶은 게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정년까지 일하는데 왜 반복 수급을 하겠습니까? 맞아. 나도 실업급여 안 받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야. 6개월 딱 일하고 잘리고 계약 끝나서 계약 만료로 잘리고 또 한 뭐 몇 개월 일해서 잘리고 이러니까 그 그러게요. 기간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 건데 이건 진짜 너무 이게 비정규직을 도대체 어디서 보호를 하겠다는 건지를 원래 취지나 목적에 그게 있더라고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보호. 설마 있겠지. 근데 그건 좀 너무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얘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왜 정책이라든가 법안 같은 것들이 기본 깔려 있는 그런 철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네, 추진을 할 네. 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 보면은 철학 자체가 그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괜찮다라고 네, 네, 네.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세상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고 없는 자들은 그냥 이들이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CEO를 하든가. 그렇지. 요새 흔히 얘기하는 노력 있잖아요. 노력.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죠. 결국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보면 내용도 실업 상태가 본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던 본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실업급여 안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청년들 보고 눈높이 낮추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너한테 잘못이 있다.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고요. 그게 왜 되게 힘들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무 대책 없이 힘내. 이게 제일 듣기 싫다잖아요. 되게 좋은 말인데 힘내. 이거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딱 얹어주면서 힘내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을 사실은 사실 너만 힘내면 돼. 네.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힘을 내지 않아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느낌. 아휴 참.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유리한 거를 막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런 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래도 이론의 여지없이 유리한 거를 딱 한 개 찾아냈어요. 65세 이상 실업급여일 때 한 사업장에서 그걸 근데 원래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줄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가 계속 바뀌어도 이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탈 수 없었거든요. 근데 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게 문제가 있는 거. 말하자면 그거는 미비한 거를 그럼 뭐라 그러죠? 보완했다 그러나 이러는 거가 되게 이렇게 혜택인 것 같이 발표되는 게 저는 아니, 좀 근데 그건 사실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놓치고 있었던 거?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실업급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 중 65세 이후에 정년이 되시거나 해지되시는 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갔더니
그 65세 이전, 64세가 끝날 때까지 다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전까지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도 다 비정규직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던 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면서 그거를 혜택인 것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저희 그래서 문제제기 노동부에도 많이 하고 일선 노동청에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그러더니 이때 뭔가 하나라도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내지는 노인들을 표를 잡고 싶었나? 아무튼 그래서 갖고 있다가 제가 그 문제 제기 한 2년 됐는데 갖고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 것도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도 미비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다가 괜히 하나 슬쩍 껴넣어가지고 굉장한 엄청난 걸 하는 것만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행정하시는 분들이라 고용안정센터랑 얘기해 보면 자기네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곧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바뀌지? 그랬더니 이번에 쓰려고 그렇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아유. 이런 디테일 생각할 시간에 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거 좀 고민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하겠죠?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쵸. 국민의 그렇죠.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오바마 같은 경우 최근에도 어쨌든 노조 가입을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기 정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에 이제 딱 합의가 된 다음에 어떤 기사가 제목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써 있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자르게 아니지 역발상인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엄청 많이 해서 단결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혹시? 지금 사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특히 청년들 보면 이제 스펙 쌓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가기 힘들다.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들고 일어나야 될 때다. 지금은 노조에 가입해서 자기 일자리를 챙기는 게 스펙 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건 사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 근데 이제는 고양이를 좀 물 때가 아닌가. 예, 그런 때인 것 같고 이렇게 뭐 절망하고 퍼지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네, 노동조합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중요하죠.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게 하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 소위 말하는 그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부분.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사실 잠깐만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근데 취업 규칙의 정체가 뭔지 일단 그거부터 파헤치고 난 다음에 얘기 넘어가는 걸로 하죠. 네.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뭐 업무의 기준 그리고 플러스 노동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 회사에서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건, 기준, 뭐 규칙 이걸 정한 게 사실 취업 규칙인 거죠. 사실 그래서 취업 규칙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취업 규칙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기도 하고요. 사실 요거를 사업장에 이렇게 한기퉁에 붙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이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뭐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뭐 부착도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지켜지고 있기는 하죠. 잘 안 현실적으로. 지켜져요. 노동조합에서 왜 안 붙여놨냐 해야 붙여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이제 한기퉁에 이게 쫙 붙여놨어요. 10인 이상 좋은 사업장은 회사네요. 아닙니다. 우리부터 한번 지켜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근데 잠깐만 요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노사 합의문에도 사실 내용은 없어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현행법 하에서도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아예 해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과반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한 내용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그것도 집단적 동의라고 해가지고 결국 다 같이 모인 공간에서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한테 불리하게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고용노동부와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놨냐면은 그렇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상당성? 이게 좀 되게 어렵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이말 처음 들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악용하냐면 결국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거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라고 딱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사회적 상당성이 뭐냐고 했을 때는 그 제도 자체가 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한테 좋은 제도고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설사 노동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아예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상당성의 기준은 뭐죠? 그럼? 상당성이 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모르기 때문인 건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취업 규칙을 근로자들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조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판례만 형성해서 있었던 거고 법원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해석을 했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막 무리하게 이제 끌어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명시적으로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하는 해석을 그러니까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걸로 사실은 이해를 네. 했었는데 개정 안 하고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가능하다. 하겠다는 네. 그건 정말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맺어서 그럽니다. 예. 할 수밖에 없게 모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직률이 낮다는 거가 그걸 무기로 이런 안들을 막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조에 가입하는 건 더 힘들어질지 몰라도 네. 그래도 지금 노조에 가입하는 게 그나마 자기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여성 노동조합이 예. 있습니다. 업종 상관없습니다. 아니, 특수고용도 받습니다. 네, 어떻게 가입하죠?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셔야죠. 그냥 전국 여성 노조 딱 치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짚은 건가요? 제가 하나 이제 찾아온 건데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항목에 어쨌든 나와요. 근데 그거는 맨날 대선 공약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몰라요. 않으세요? 재원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진흥기금이 뭘까 그러고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복지 복권을 발행해서 또 복권 팔아서 뭐 하겠다고? 복권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이 되면 단계적으로 그 복권 못 국공립 팔아가지고 돈 안 되면 보육시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봐요. 저는 정말 좀 뭐냐면 복권은 또 누가 삽니까? CEO가 사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예, 복권 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신랑 같은 서민들이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서민들이 등을 쳐먹겠다는. 살잖아요. 사는 돈으로 결국 이제 없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복권도 사고 또 우리 또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돈을 모아서 고용보험을 내서 뭐 실업급여도 좀 늘려보고 보육시설도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기여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조금 더 기여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유리한 조항은 그냥 만들고 사실은 이런 거라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너무나 선전을 교묘하게 하고 그러네요.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전 사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30%는 항상 여성계에서 주장창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권으로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물론이죠. 근데 이번에 그게 들어가 있길래 항상 이제 대선 때마다 뭐 여성계한테
뭐 해주겠다. 뭐 공약으로 걸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저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선 공약엔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실행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 있길래 에이, 또 공수표 남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디테일이 정말 아우 꼼꼼한 분들이 좀 정말 꼼꼼하다. 많이 관여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정부가 생색은 엄청 내는데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도 그게 노동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한테 다 지원금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될 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깎이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65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60세인데 이거를 65세로 늦추겠다라는 정부의 이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5세로 늦추게 되면은 60세, 지금은 받을 수 있었던 60세부터 65세까지의 사람들이 사실 생계가 좀 막막해지는 게 있는 거고 이거를 뭐 정년 연장으로 돌파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한테 일단 책임을 떠넘겼는데 결국 그것도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 희생하면서 자기 재살 깎아먹으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기업도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만 계속해서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한 직장에서 65세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를 찾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60세까지도 찾는 일하는 노동자를 찾기는 되게 힘들고 그냥 한 40 중반쯤 되면은 다 떨려 나가지 않나요? 사무직 대부분 떨려 나가고 이제 생산직 중에서 어쨌든 그 다 하청화되지만 그나마 메인 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생산직 일부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기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 뒤로는 다른 거를 더 하는 거잖아요. 일반 해고부터 쫙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금도 그 무슨 청년 펀드인가 난 뭐 정말, 임직원의 뭐 임금을 10% 삭감하여 청년 펀드를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난 그 느낌이었어 완전히 대출 광고 하나 더 나온 느낌? 저는 IMF 때 그 뭐죠 금반지 막 금반지. 모으는 뭐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똑똑해져서 믿지를 못하니까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또 조금 더 강제화 하겠죠. 또 불쌍한 서민들 또 회사에서 또 청년 강제로. 펀드에 돈 넣으세요라고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쵸. 이제 저성과자 안 되려고 또 열심히 그 펀드에다가 쌈짓돈 집어넣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아휴,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지금 그래도 좀 노동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죠. 네. 총선 대선이 지금 내년 내후년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쭉 포석을 쫙 깔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총선에 또 새누리당이 완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막아야죠? 네.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하는 게 있어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우리 네. 변호사의 탈을 쓰는 아, 활동가님. 근데 사실 이렇게 매번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걸 터뜨리고 그 동안에 사실 이제 뭐 노동계도 그렇고 이거를 반대하는 이게 저지하는 그런 싸움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대안 없냐? 왜 대안 없이 계속 그렇게 반대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식의 사실 공격 아닌 공격을 받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뭐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해야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버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반대를 넘어서서 정말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한번 정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안을 내보자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여성노동자회도 그렇고 전국여성노조도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뭐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전체 연합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있는데요. 이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좀 주축해가지고 국민투표, 그래서 박근혜 노동정책 재앙인가 개혁인가에 대해서 직접 국민투표를 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민투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발 노동 개혁인가 재앙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답이 명확하게 나오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거리에서 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걸로 하겠고요. 네, 오늘 정부의 노동 개혁 아니고 개악입니다, 여러분. 개악에 대해서 윤지영 변호사님과 나지연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행동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윤지영 변호사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어디 가도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노동의 문제가 저 사람 변호사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당장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한테는 엄마, 뭐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들 저희가 또 형제가 많아서 6남매인데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실한 문제인 게 저를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그냥 목표를 낮게 잡고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한 내가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다. 그게 결국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절망한 때이긴 하지만 좀만 힘내면 좋겠습니다. 힘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에 결국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한 말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말고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까운 노동조합에 언제나 노동조합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나의 문제이지만 나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면 좋은 일하고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을들의 당나귀기 호의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현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국민투표.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용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한 임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을들의 국민투표. 온라인 투표는 10월 7일부터 11월 12일 자정까지 www.votekng.kr www.votekeng.kr 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